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GDP 제가 틀렸다고 딱 단언하고 좀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제 GDP 저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쿠츠네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네. 이게 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평가를 못 하고 있다. 특히 정부 사이드 쪽에 이 정부 지출을 제대로 감지를 못 하고 있다. 특히 유능한 정부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GDP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르코지 대통령이 스티글리츠 위원회라고 일명 이렇게 표현되는 새로운 대안책들이 뭐냐 이렇게 한번 연구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GDP는 틀렸다입니다. 그 한번 보셨어요? 네. 네. 우리가 일단 GDP에 반영을 하려면 시장 가격이 있어야 되고 산출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시장 가격이 없으면 GDP에 반영이 안 돼요. 네. 가사노동이 대표적이죠. 노동은 하는데 GDP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국가 데이터처 23년 자료를 보면 한 490조 정도다. 우리가 24년 GDP가 2,553조 정도 되죠. 네. 그러면 한 20% 정도가 가사노동입니다. 근데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많은 게 있어요. 교육. 무상으로 하잖아요. 네. 대학.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계시죠? R&D 지원. 다 부처에서 다 진행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평가절하되고 GDP에 시장 가격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는데 GDP에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GDP는 국제 간 비교인데 어느 정부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정부 부채만 해도 그래요. 이를테면 아까 누가 정부 부채 얘기하시던데 GDP 실제량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정부 부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 삶은 그만큼 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맞죠? 네. 제가 저희 지역에 일산대교 하나 있습니다. 28개 도로 중에 유일하게 유료입니다. GDP에 반영이 됩니다. 네, 저것만 반영이 돼요. 네. 그런데 나머지 27개 GDP가 반영되는 건설비 정도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건설비,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들일 텐데 지금 일산대교만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GDP에 계속 통행료로 반영이 돼요. 또 볼까요? 외곽순환도로, 저희 고양시를 북부로 통과하는 외곽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높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도로공사를 통해서 민자고속도로보다 절반 이하로 통행료를 이제까지 받았는데 최근에 좀 조정은 됐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와 똑같은 통행료를 받았다면 정부의 GDP 역할은 매우 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볼까요? LH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30에서 70% 수준으로 임대료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요. 저게 민간 시장에서 공급되었다면 GDP는 또 달라졌겠죠? 정부의 서비스는 사실은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는 겁니다. GDP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도 저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LH가 이재명 정부에서 한 11만 호 공급을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6만 호, 윤석열 정부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11만 호 공급해야 돼요. 자, LH는 싸게 임대료로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국무위원님들 다 모두 부채 소관 사업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로 LH를 이를테면 도로공사를 똑같은 부채 비율로 저 평가 기준을 세워서 민간 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세운다면 저 부채는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데 다시 좀 우리가 지표를 설정할 때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이런 큰 공공사업, 인프라 사업을 하는 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삶의 질을 올리는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달리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평가 항목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네.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지금 좀 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또 이 공기업이라도 시장형이 좀 가까운 공기업이 있고 또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나눠서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네. 관리 감독하고 예를 들면 금융 감독원처럼 인건비 들고 네. 물론 뭐 부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LH나 도로공사나 한전이나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나 이런 대규모 사업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하는 데들은 제가 보면 이 평가 기준들이 그냥 우리가 민간 기업과 똑같이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부채별로 정한다면 저는 이거는 우리 이 정부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논리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그랬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이 뭐 장기 재무전망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국토부 장관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LH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금 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좀 쌓여 있다는 좀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부채비율이 높을 수 없고 그만큼 정부가 부채를 지을 때 저는 국민의 삶이 유능한 정부 속에서는 이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삶의 질의 경로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달리 한번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경영 무슨 부채 많은데 띄워놓고 이거 외주화하고 민영화하고 뭐 이런 절차 밟으면 실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국민의 삶 이것과 동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관을 분리하다 보면 저는 뭐 기관 분리하는데 뭐 1, 2년 이러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11만 호 목표에 사실은 이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 좀 볼까요? 불평등의 이력 현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대한민국 OECD 중에 지금 소득 재분배 효과가 31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거의. 왜 이럴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라는 게 제가 좀 부총리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BIS에서 최근 보고서 한 22년도에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불황의 규모도 커진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은 기존 불평등을 더 확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경기 회복 시에도 확대된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경기 회복 때 같이 불평등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하위 50% 소득 점유율 이 연차별로 샥 이후에 어떤 샥이 오고 그 이후에 보면 소득 점유율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계량으로 좀 수치로 좀 보여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조세 지출 조금 더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정책을 할 때요.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불평등 줄이는 효과 경로를 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조세지출 제가 31조 이것도 제가 분석한 거잖아요. 부총리님 네, 네. 아시죠? 네. 31조를 분석했더니 15조 1,787억 원이 상위 20%에 집중되더라. 조세 지출은 안 보여요, 잘. 그렇죠? 차라리 저 돈을 재정 지출, 일반 예산으로 지출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전 지출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역화폐 제가 어저께 한국은행 재정 승수 관련해서 좀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불평등이 세대 간 이전이면 안 되고요. 여기 국무위원님들 고향이 다 다르시잖아요. 한 제너레이션 다시 지나면 국무위원님들 고향이 다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 3구. 저는 불평등이 인구, 결혼, 출산 이거에도 영향을 깊이 미치고
조세 지출을 짤 때도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좀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의원님 늘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철학적인 지점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글로벌 되면서요 이게 그 양극화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또 어려운 집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불평등의 이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퍼블릭이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더 중점을 두고 그래서 그게 역량을 키워주고 또 잘하는 그 미래 세대들에게는 더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걸 진짜 이 고착화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커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쪽에다 좀 맞추고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생활형 R&D를 통해 가지고 이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진짜 내년도 대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 있는 그 시장에 가보니까 꽈배기를 만드는 그 작은 상점인데 굉장히 그 꽈배기를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못난이 꽈배기라는 꽈배기 집인데 거의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R&D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너무나 맛있는 이 꽈배기를 만드니까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제는 동남아로 진출하고 뭐 유럽까지 진출하려 이런 식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뭔가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맛있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좀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 조세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착이 고소득층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초혁신 뭐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R&D를 확대해 주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기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공제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면 그 공제를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조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저소득 계층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그분들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네, 제가 기재부의 그 불평등과 인구 시뮬레이션 네, 기재부와 통계청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연구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연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보고서가 있으니까 네, 나중에 총리께 네, 2070년 우리 인구가 대폭증입니다. 네, 인구 프로젝션 원래 경로에 네, 불평등 변수를 넣으면 네, 더 줍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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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